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25년 우리 육군은 워리어 플랫폼을 착용하고 인공지능 드론, 로봇과 함께하는 첨단 육군으로 최근 한국 육군이 아미타이거 시범 여단을 출범시키며 밝힌 미래 육군의 청사진입니다. 그동안 육군의 발전 속도는 해공군에 비해 뒤처져 있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공군이 스텔스 전투기를 띄우고 해군이 이지스함을 만들며 45세대 군대로 전환하는 것과 비교하면 육군은 여전히 23세대 수준이라는 비판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야외 훈련을 하면 지휘관과 참모들이 천막에 설치한 야전지휘소에서 부대를 통제했고, 걸어서 먼 거리를 이동하는 보병들은 앞서가는 트럭들을 부러운 눈으로 쳐다봐야 했습니다. 전차, 포병, 헬기와 일선 보병은 실시간 통신도 쉽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현실을 바꾸겠다는 육군의 구상을 반영하는 차세대 부대 체계가 바로 아미타이거 4.0입니다. 한마디로 육군이 사용하는 각종 전투 장비에 AI를 비롯한 첨단 과학기술을 적용해 전투원의 생존 확률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도 알 수 있듯 미래의 전쟁은 과거의 재래식 전투와는 분명 다른 모습일 겁니다. 초소형 드론이 날아올라 건물 곳곳에 있는 적을 식별해내고 소총 사격 드론이 경계병을 제압하고 장애물 개척 전차가 투입될 겁니다. 지뢰와 폭발물 탐지 제거부터 수색 정찰까지 위험한 임무는 로봇과 드론이 대신하게 될 겁니다. 전차가 확보한 요충지에는 안전을 위해 연막 지원이 이뤄지고 차륜형 장갑차로 이동한 워리어 플랫폼 병력이 건물로 진입하여 순식간에 적을 소탕할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은 각 전투체계와 지휘소, 개인 전투원에게 공유됩니다. 마치 FPS 게임을 하는 듯한 느낌마저 드는데요. 얼마 전 육군 과학화전투훈련단은 아미타이거 4.0 전투 실험 현장을 공개해 우리 지상군이 미래에 어떤 형태로 전투에 임하게 될지 확실히 보여줬습니다. 먼저 야트막한 건물들의 상공으로 쿼드콥터 형태의 아군 정찰 드론 여러 대가 상공에서 떠올랐습니다. 정찰 드론이 광학 장비로 작전 지역 일대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자 인공지능이 영상 속에 적군들을 즉시 식별해 표시했습니다. 도로와 건물 앞옥상 입구에 5명의 적군들이 은폐엄폐한 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헥사콥터 모양의 소총 드론이 상공에서 소총 사격을 실시해 식별된 적군들을 제압했고, 손바닥 정도 크기의 헬기 모양 초소형 드론이 건물 주변에 접근해 채공하며 열상광학 장비 등으로 건물 내 은폐한 적군들을 정찰 식별해내자 소형 자폭 드론이 창문을 통해 건물 내부로 진입해 적군들을 섬멸했습니다. 이어서 현대로템이 개발한 K600 장애물 개척 전차가 달려가 건물 앞 도로에 놓인 철조망과 자동차 등 장애물들을 순식간에 철거했습니다. 이후 정찰 드론이 건물 옥상에 남이 있던 적군들을 발견하자 이번엔 한화 디펜스가 개발한 차량형 로봇인 다목적 무인 차량이 중기관총으로 제압했습니다. 외부에서 경계를 서던 적군들이 모두 사살되자 아군의 엄호용 연막 지원을 받으며 K808 차륜형 장갑차가 건물로 돌입했고, 해당 장갑차에 탑승했던 분대 규모 병력들은 즉시 하차해 건물 내부로 진입했습니다. 이 지상군은 워리어 플랫폼을 입고 있었고, 워리어 플랫폼에 장착된 삼성전자의 스마트 자부 등으로 실시간으로 교전 상황과 작전 정보 등을 전달받았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교전을 이어가면서 건물 진입 3분여 만에 잔존 적군 소탕 작전을 완료했습니다. 이것이 초지능 초연결 전투시대, 한국 지상군의 미래입니다. 우리 육군은 이 같은 아미타이거 4.0 체계를 실현하기 위해서 1조 6천억 원 규모의 예산으로 근거리 정찰 드론, 사단 정찰용 UAV, 차륜형 장갑차, 차륜형 지휘소 차량, 초소형 정찰 드론과 유무인 복합 소형 전술차 등을 개발하는 데 주력할 예정입니다. 아미타이거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 육군이 먼저 주목한 것은 부대 구조였습니다. 특히 독립적 작전이 가능한 병과들이 모여있는 여단은 유연하고 신속하게 움직이며 전투를 치를 능력이 있었고, 이 때문에 여단을 아미타이거의 플랫폼으로 설정했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육군의 아미타이거는 임명 중시 사상을 적용시켰다는 점입니다. 과거의 군대는 병력의 숫자가 중요했다면 현대전은 최소한의 사상자만 내기 위해서 첨단 무기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보병은 걸어서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아미타이거에서 보병은 차륜형 장갑차를 이용합니다. 이를 통해 보병의 전투력은 혁신적인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육군이 지난해 실시한 전투 실험에 따르면
현재 보병대대는 이동속도가 시속 0.5km에 불과했지만 아미타이거 개념이 적용된 대대는 시속 11.9km에 달했습니다. 기존보다 속도가 20배 향상된 셈입니다. 도보 행군보다 더 많은 물자를 지닐 수 있어 작전 기간도 기존 37일보다 더 늘어납니다. 보병과 지휘 간의 정보 격차도 없앨 전망입니다. 아미타이거 4.0이 구현되면 장병들은 소형 단말기로 드론이나 수색부대가 수집한 적군의 위치나 움직임 등 전장 정보를 실시간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병사 개인의 전투 능력 보강에 필요한 장비를 보급하는 워리어 플랫폼까지 더해지면 기동력과 공격력 등은 기존보다 크게 높아집니다. 이 모든 것이 정확하게 동작하려면 네트워크가 필수입니다. 결국 위성 기반 통신 체계가 반드시 필요한 개념인데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도청을 당하거나 통신이 두절돼 애를 먹은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앞으로 전장에서 통신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게 됩니다. 한반도는 산이 많아 난청 지역이 적지 않고 따라서 위성 기반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24시간 통신이 가능합니다. 우리 군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통신업체와 조율 중입니다. 그동안에는 지휘관이 명령을 내리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지만 드론봇이 상용화되면 우리 군의 모습은 지금과 확연히 달라질 전망입니다. 드론은 차륜형 장갑차에서 뜨고 내리고 충전을 하며 지속적으로 작전을 펼칠 수 있습니다. 대대급 부대에서는 수직 이착륙 공격 드론을 통해 먼 곳에 있는 적을 타격할 수도 있습니다. 또 소총 사격 드론은 장애물 뒤에 숨어있는 적군을 공격할 수 있으며 수송 드론은 고립된 아군에 물자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전차와 헬기까지 무력화시킨 드론의 유용성은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입증됐습니다. 지난 1990년대 코소보 사태 때 미군이 정찰용 드론 MQ-1 프레데터를 시범 투입한 것을 계기로 전쟁 지역의 핵심 무기로 쓰이기 시작한 드론은 이제 미국이 중동에서 드론으로 적대 세력의 순회를 잇따라 제거하는 성과를 올리면서 21세기 전장에서 위상이 더욱 더 확고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무인 드론의 활약상은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진격을 저지하는데 큰 공을 세운 것은 다름 아닌 15세 소년이었습니다. 안드리 포크라사라는 이름의 소년은 키이우의 자기 집 근처에서 드론을 날려 러시아 탱크 부대의 위치를 파악했고 이를 우크라이나군에 알려 곡사포로 폭파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개전 초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드론 조종사를 급하게 찾았는데 러시아군의 진격로 부근에서 드론을 조종할 줄 아는 사람은 이 소년뿐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어린이도 조종할 수 있는 상업용 드론이 러시아군 부대의 이동부터 전쟁 범죄까지 낱낱이 추적하고 사진을 온라인에 공개하기 때문에 러시아군은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드론은 전쟁의 게임 체인저이며 민간인 드론 조종사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키이우는 벌써 러시아군에게 함락됐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미군은 현재 정찰용 공격용 등을 포함해 최소 8,000여 대의 군사용 드론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정찰 폭격 기능을 동시에 가진 MQ-9 리퍼 등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등 주요 분쟁 지역에서 적군 공격에 활용됐습니다. 미군은 최근 중국, 러시아 등의 드론 전력을 압도할 수 있는 최신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중국 역시 국가 차원의 지원을 쏟아부어 윈룽, 산룽, 리젠 등의 자체 드론 개발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이 맹활약을 하면 할수록 각국의 고민은 드론의 공격력을 향상시키는 한편 공격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막는 드론 공격 방어 체계 기술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드론 방어 체계 기술은 대한민국이 독보적입니다. 얼마 전 무인 드론을 격추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레이저 광원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발됐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공동연구팀은 최근 단일 출력 3kW급 광섬유 레이저 광원을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제품은 벌써 한화에 납품됐고 한화는 향후 폭발물 처리기와 대공용 소형 레이저 무기 개발에 이번 성과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고출력 레이저 가공기는 이미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제조 분야에서 절단과 용접 등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레이저 성능을 결정하는 핵심 부품인 광원 모듈은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 수입에만 의존해왔습니다. 한국 연구팀은 2년간 연구한 끝에 출력을 최대 3kW까지 높일 수 있는 레이저 광원 개발에 성공했는데 해외 상용 제품의 출력도 모두 3kW 이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세계 기술과의 격차를 줄인 대단한 성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전 세계가 관심 있게 지켜볼 만큼 대한민국의 최근 방산 수출 성과가 대단합니다. 실제로 한국은 이미 방산 강국에 이어 글로벌 방산 수출 4대 강국으로의 등극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요. 심지어 국방 예산만 1,000조 원을 써 천조국으로 불리는 미국도 한국산 무기에 크게 관심을 보이고 있을 정도로 방산 분야는 이제 우리에게 안보이자 경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상 최초로 미국 본토 현지에서 한국 무기가 성능 시험을 한다고 발표되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말 주한미군 기지에서 시연을 선보였던 이 무기는 미 8군 사령관을 깜짝 놀라게 해 현장에 있던 모든 이들이 기립박수를 쳤다는 소식이 나왔었는데요. 이번에 미국 현지에서 실제 테스트를 진행하게 되면서 미 국방부로부터 인정받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미국 시장 공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연 미국을 놀라게 한 한국의 무기체계가 어떤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드디어 우리 군에서 SF 영화에서 볼 법한 원격으로 조종하는 다목적 무인 차량이 도입될 전망입니다. 미래 전장을 지배할 다목적 무인 차량은 아직 세계적으로도 전력화된 사례가 없는데요. 하지만 최근 현대로템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자신들이 개발한 다목적 무인 차량의 영상을 공개하며 본격적인 경쟁을 시작했습니다. 우선 현대로템이 공개한 다목적 무인 차량은 HRC-르파로 2019년에 개발 완료돼 같은 해 개최된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 이어 이듬해 열린 국군의 날 기념 행사의 모습을 드러내며 자율주행 능력을 시연했었습니다. HRC-르파는 경차 이하의 작은 크기의 6륜 전기 구동 체계를 갖췄으며 360도 제자리 회전이 가능하고 에어리스 타이어를 장착해 펑크 우려 없이 지속적인 임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또 원격 주행 기능과 함께 차량 앞 병사를 자동으로 따라가는 종속주행 등 자율주행 능력을 갖춘 것이 특징으로 꼽힙니다. 앞서 현대로템은 방사청의 신속시범 획득 사업을 수주해 2T급 다목적 무인 차량 2대와 함께 군에서의 시범 운용을 위한 지원 체계를 공급해 전력화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반면에 현대로템과 경쟁 중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다목적 무인 차량도 작년에 개발된 직후 육군 제5보 병사단과 다목적 무인 차량 군 시범 운용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 경쟁이 치열한 상태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개발한 아리온스맨은 현대로템의 HRC-르파와 같은 6륜 구동으로 움직이며 적재 중량이 500kg에 달하며 1회 충전으로 1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원격 운용 중 통신이 끊기면 1분간 재연결을 시도하다 최초 출발점으로 돌아오는 스마트 자율복귀 기능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RCWS, 즉 원격 사격 통제 체계를 개발하며 양산하고 있는 업체로 이 기술을 적용한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렇듯 국내 방산 업체를 대표하는 두 기업이 경쟁을 통해 뛰어난 다목적 무인 차량을 개발해 전력화시킨다면 또 다른 방산 수출의 활로가 트일 것으로 벌써부터 기대되는데요. 그런데 이 경쟁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한화가 자체 개발한 다목적 무인 차량 아리온스맷 ARION SMET 미국 해병대 훈련장에서 성능 시험을 치른다는 소식이 나와 크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로부터 인정받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세계 군용 무인 차량 시장 공략에 나선다는 계획인데요. 9월 14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최근 미국 국방부와 해외 비교 성능 시험 FCT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12월 초부터 3주간 미국 하와이 오아후 섬 해병대 훈련장에서 아리온스맷에 대한 본시험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FCT란 미 국방부가 전 세계 동맹국 방산기업이 가진 우수기술을 평가하고 미군이 추진하는 개발 획득 사업으로 연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각국에 파견 중인 미 국방무관들이 300여 개의 해외 기술을 식별하고 미군이 심사를 진행해 이 중 10여 개를 최종 선정해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시험평가를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면 미 국방부가 관련 획득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이번 현지 시험은 하와이 미 해병대 주둔지 인근에서 진행되는데 아리온스맷은 정해진 장소에서 일정 거리 떨어진 곳까지 연료, 전투 식량 및 식수, 환자, 수리부 소품 등을 수송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특히 이번 성능 시험은 FCT 과제를 통해 미국 본토에서 진행되는 최초의 시험이라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인데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 FCT 시험을 통해 무인 차량 제조 기술과 야지, 자율기동 소프트웨어, 기술 등 세계 최고 성능을 요구하는 미 해병대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아리온 스맷은 지난해 10월 미 국방부 FCT 과제로 채택된 이후 캠프 험프리스에서 주한미군을 대상으로 한 장비 시연에 나선 바 있습니다. 국내 개발된 군용 무인 차량이 FCT 과제로 채택된 것은 아리온 스맷이 최초입니다. 아리온 스맷의 최고 속도는 43km/h이고 전기 충전 후 항속거리를 무려 100km나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재 중량도 550kg로 글로벌 톱티어 장비를 모두 넘어섰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앞서 아리온 스맷은 주한미군 기지에서 처음으로 우리 기술로 만든 전투용 무인 차량의 성능을 시연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당시 시연을 지켜본 미 8군 사령관이 무인 차량의 성능에 깜짝 놀라 기립박수를 치며 만족감을 드러냈다고 하는데요. 아리온 스맷은 한 번 충전으로 1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한데 곳곳에 놓인 장애물을 피해 운전하는 건 기본으로 적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는가 하면 총소리만 듣고도 자동으로 총구 방향을 돌립니다. 총이 탑재된 곳을 360도로 회전할 수 있는데 최대 200발까지 장착할 수 있으며 최대 550kg까지 탑재할 수 있어 탄약 등 물자 수송은 물론 부상병도 이송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최대 6M 높이까지 확장 가능한 수직 확대 장치까지 올리면 반경 34km 이내 인근 지형 지물과 적의 움직임까지 탐지할 수 있기 때문에 감시 정찰 자산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평택 주한미군 기지에서 항공 무기의 성능을 점검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특히나 미 8군 사령관이 성능 시연회에 직접 참가해 시작 전부터 이목을 집중시켰는데요. 그만큼 미군이 한국산 무인 차량 기술에 큰 관심을 표명했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실제로 캠프 험프리스 내 훈련장에서 미 8군 마크 홀러 작전 부사령관 앞에서 시연을 보인 아리온 스맷은 지도에 설정한 경로를 따라 거침없이 자율주행을 하고 장애물 앞에 서는 등 현장에 있는 이들을 감탄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리온 스맷은 아예 처음 가는 곳을 자율주행할 수는 없지만 한번 지형 지물을 읽혀놓으면 가능하며 인간이 원격 조종하는 일도 가능한데요. 이날 아리온 스맷은 도로에 설치된 장애물 앞으로 차량이 나아갔는데 S자 형태로 주행할 수 있도록 놓여있는 장애물을 요리조리 피해 다니며 목표 지점까지 주행했습니다. 아리온 스맷의 주무장은 원격 사격 통제 체계 RCWS에 장착된 기관총으로 우리 군에서 사용하는 K3, M60 기관총은 물론 E2를 대체할 K15, K16 기관총도 장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RCWS에는 감시 장비가 달려 있어 영상을 기반으로 사람이나 차량을 인식해 표적을 자동으로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수십 미터 남짓 떨어진 곳에서 미군 관계자가 공포탄을 터뜨리자 RCWS에 장착된 센서가 이를 자동으로 인식해 총구를 그쪽으로 겨누었는데요. 이어 차량이 도로를 따라 주행하자 아리온 스맷이 그 뒤를 따라갔는데 차량뿐만 아니라 인간도 따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공차 중량 1.45T에 550kg 정도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아리온 스맷은 전장에서 타이어가 손상되는 우려를 막기 위해 공기를 넣지 않는 타이어를 갖췄습니다. 방산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시연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무인 차량 체계를 공동으로 연구하는 미국 측의 GVSC 협의에 의해 성사됐는데요. 앞서 미 국방부는 국내에서 개발된 군용 무인 차량 중 처음으로 아리온 스맷을 해외 비교 성능 시험 FCT 대상 장비로 선정했었습니다. FCT는 미 국방부가 동맹국이 보유한 우수한 국방 기술을 평가해 군의 주력 무기체계 개발과 도입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FCT 대상 장비에 선정되면 시험평가 예산을 받을 수 있는데 미 국방부는 연간 1억 달러 정도 예산을 들여 1,520개 장비를 선정해오고 있습니다. 미군 역시 이미 자체적인 다목적 무인 차량 개발을 진행하고 있지만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거나 아리온 스맷의 성능이 임무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최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공개한 아리온 스맷의 영상을 보면 미군의 기대감은 벌써 아리온 스맷에 기울어져 있다는 판단을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해당 영상에 따르면 야지로 향한 아리온 스맷은 미리 설정된 입력값에 의해 우리 육군의 뒤를 따라 자율주행하는 모습은 이질감이 전혀 없었는데요. 우리 군과 함께 유유히 전장을 거니는 아리온 스맷은 이내 목표물을 탐지하고 곧바로 작전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우리 육군과 한 팀이 된 아리온 스맷은 공격에 가세했고 아군이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쓰러지자 이를 서포트하며 적의 공격에 대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혼란스러운 전투 현장에서 쓰러진 부상자를 작전 초소에 실어 나르며 원래 출발했던 지점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이런 아리온 스맷은 무인 차량을 개발 중인 미 국방부와 함께 최근 성능 시험까지 마치면서 앞으로 또 다른 방산 수출의 활로를 열어나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육군은 한화가 개발 중인 지능형 다목적 무인 차량을 수출용 무기체계 군 시범 운용이 가능하다는 검토 결과로 방사청에 동보하면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다목적 무인 차량답게 아리온 스맷의 자율주행 능력인데요. 아리온 스맷은 원격 조종, 병력과 연결된 선을 따라가는 유선 추종, 정해진 경로를 가는 자율주행, 가보지 않은 길도 스스로 지형을 탐색하며 목적지까지 주행하는 탐색 자율주행 등 4가지 방식으로 운용될 수 있으며 원격 통제 사격 체계로 목표물을 자동으로 추적 조준하고 기동 간 사격을 하는 등 근접 전투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야지, 자율주행과 같은 기술을 세계적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지난 7월 카이스트와 한양대의 오타너미 HUV, e드라이브 HUV 등 연구센터를 설립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KAIST와 함께 설립한 오토노미 허브는 야지에서의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전투 인력 감소에 따른 혁신적인 기술이 필요한 미래 환경 변화에 맞춰 국방 분야의 무인화 기술과 사내 전문 인력을 선제적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오토노미 허브는 군사용 무인 차량이 사전 정보 없이 험한 환경에서 최적 경로를 확보해 목표 지점에 도달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야지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험한 지형에서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지형 정보를 반영한 경로를 설정하며 전파를 교란하는 제밍에 대응한 위치 추정 등 세부 과제를 2026년 상반기까지 수행하고 우수한 연구 인력도 육성할 계획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이미 MUMT라고 불리는 유무인 복합 운용 기술을 적용한 아리온 스맷을 통해 군사용 자율주행 데이터를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KAIST 역시 로보틱스, 컴퓨터 비전 등 관련 기술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연구 능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참여하는 명현 교수는 로봇 분야 글로벌 최대 학술 대회에서 미국 MIT 등을 제치고 우승하기도 한 자랑스러운 경력이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지난해 주한미군 시연에 이어 가장 강도 높은 작전 수행과 훈련을 진행하는 미 해병대와 본토에서 테스트를 치르는 것은 그간 보여준 아리온 스맷, 그 관련 기술에 대한 미군의 신뢰가 바탕이 된 것이라며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무인체계 기술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 초석을 쌓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야흐로 한국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개발한 무인 차량으로 또 한 번의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뛰어난 다목적 무인 차량을 개발해 전력화시킨다면 대한민국은 방산으로도 세계 속에 우뚝 설 것입니다. 2021년 7월 중국과 파키스탄이 상하이 앞바다에서 중국산 군함을 이용한 합동 해상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류원성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 대변인은 중국 관영 중앙 CCTV를 통해 중국과 파키스탄 해군이 합의한 내용에 따라 상하이 앞바다 해상과 상공에서 합동 해상훈련인 시 가디언지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상하이 우숭항에서 실시한 해상훈련에서는 중국 해군 호위함 샹탄호, 소형 호위함 소저우호, 종합보급함 첸다5호, 잠수함 1대, 전투기 2대와 파키스탄이 중국에서 인도받은 호위함 타이무로우 등이 참여했습니다. 중국은 해군 대변인을 통해 이번 훈련은 연례 일정에 따른 것으로 제3자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며 미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극구 부인했지만 중국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포위망을 뚫기 위해 파키스탄 등 개발도상국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한 훈련이라는 것은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파키스탄인지 의아하실 텐데요. 중국과 파키스탄은 오랜 군사협력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중국은 상하이 후동 중화조선소에서 파키스탄 해군의 54호형 호위함을 인도하는 성대한 진수식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만든 호위함이 현대적인 대공 무기와 센서들 갖춘 최첨단 프리기탐이라는 홍보도 덧붙였습니다. 앞서 중국과 인도는 히말라야 국경 지역에서 양국 군인이 주먹다짐을 벌이며 수십 명의 사상자가 나올 정도로 두 나라의 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인도와 사이가 좋지 않은 파키스탄에 호위함 4척을 인도하면서 성대한 진수식까지 이뤄주었는데요. 중국이 인도한 군함 한 척당 가격은 약 3억 5천만 달러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지난 1월에는 중국이 신세대 주력 전투기인 J-10C 6대를 파키스탄에 인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나라는 파키스탄 서부 남단의 지완이 반도에 해공군 기지들 건설하는데 합의하는 등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뚫기 위한 협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사 협력이 너무 잘 진행되다 보니 판단력이 흐려진 것일까요? 중국과 파키스탄 두 나라가 얼마 전 엄청난 김칫국을 마신 적이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전투기 수주 사업의 승자가 한국의 FA-50으로 결정되자 당연히 자신들이 될 줄 알고 김칫국을 마셨던 중국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당시 중국 언론의 논조를 보면 중국이 얼마나 기대를 품고 있었는지들, 그리고 얼마나 자신들의 수준을 모르고 있는지들 보여줍니다. 당시 말레이시아 수주전에서 JF-17은 왜 한국 FA-50에 졌을까? 라는 기사들 보면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규모는 총 9억 2천만 달러의 말레이시아 전투기 수주전은 전투기 단일 계약으로는 적지 않은 액수였기 때문에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당시 수주전에는 한국 FA-50 이외에도 인도의 LCA와 4.5세대 초기형에 속하는 그리펜, 체코의 L-39NG 고등훈련기, 러시아의 YAK-130, 이탈리아의 M346 등이 경쟁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중국 언론들의 시각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한국의 FA-50이 중국의 JF-17을 포함한 해외 전투기들을 제치고 9억 2천만 달러 규모의 말레이시아 수주전에서 승리했는데 이것은 말레이시아가 강대국들의 눈치를 보는 입장이라서 중국의 전투기를 택할 수 없었다. 중국의 JF-17은 종합 성능 측면에서 고등훈련기를 개량한 한국의 FA-50을 훨씬 상회하는 기종이었다. 성능만 따지고 본다면 FA-50과 JF-17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 한국의 FA-50은 우리의 L-15와 유사한 고등훈련기를 개조한 다목적 경전투기에 불과하다. 고등훈련기를 개조한 전투기는 본질적으로 그 성능이 제한적인 반면 중국의 JF-17은 양웨이 박사에 의해 태어난 진정한 4세대 전투기로 쉽게 말해 소형 F-16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말레이시아가 성능면에서 더 뛰어난 중국 JF-17들 거부하고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사실 요즘 한국의 방산 수출 호조도 다 이런 식의 정치적 이유가 크고 한국 무기들은 조립식이라 가성비가 높은 것이며 무기들 사면 사은품도 빵빵하게 주기 때문이다. 결국 그냥 한국은 운 좋게 장사를 잘하는 것뿐이다. 중국 언론의 논조는 한국의 FA-50의 성능을 폄하하면서 자신들의 JF-17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종합적인 성능으로 봐서 FA-50이 비할 바가 아니라는 황당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모든 무기 수주전에는 정치적 논리가 섞여 있으며 이번 말레이시아 전투기 수주전의 핵심은 미국 패권의 농간 때문이다. 라는 게 중국의 주된 관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주장이 과연 사실일까요? 성능이나 품질은 중국산이 앞서는데 오로지 국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한국산 전투기가 수주에 성공한 것이 맞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해답은 파키스탄에 인도된 중국산 무기들의 후기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상대로 중국이 그렇게 자랑하던 중국산 무기들은 파키스탄에 인도된 이후 엄청난 민폐를 끼치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파키스탄은 중국으로부터 인도받은 프리기탐과 중국으로부터 인수한 JF-17 전투기들의 품질 문제 때문에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정학자 디 발레리오 파브리는 지난 2009년 7월 추역한 4척의 중국 프리기탐이 아라비아해와 인도양에 격동하는 바다에서 제대로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파키스탄 해군 장교들에게 악몽을 심어주고 있다고 일갈했습니다. 문제의 프리기탐 4척 중 3척은 중국 조선무역회사로부터 파키스탄에 인도됐으며 나머지 한 척은 중국 업체와의 기술 이전 계약에 따라 카라치 조선소와 엔지니어링 웍스에서 건조된 것이었는데요. 파키스탄은 2005년 중국과 2009년 9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인도된 F-22P 또는 줄피커르급 E-500T급 멀티 미션의 설계 및 건조를 위해 중국과 약 7억 5천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 정도 돈을 짐을 보냈으니 파키스탄으로서는 해상 선박들의 방공을 강화하고 적의 지상 전투원들을 저지하며 배타적 경제 수역을 보호하는 등 각종 해상 작전을 수행하는데 이 프리기탐을 사용하고 싶은 게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산 프리기탐에서는 미사일 시스템 탑재 영상장치에 표시장치 결함이 발견됐고 이 결함으로 인해 목표물을 고정시킬 수 없었습니다. 당연히 미사일을 정확히 맞출 수 없었습니다. 이 밖에도 결함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검색 및 추적 레이더는 고출력 전송 중에 결함을 보여 운영 효율성이 크게 저하되었고 몇몇 센서는 결함 때문에 아예 폐기되어야 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주엔진이었습니다. 4개의 디젤 엔진이 프리기탐에 동력을 공급했는데 중국 프리기탐 엔진의 속도는 너무 낮았습니다. 엔진 크랭크 케이스와 라이너에서 높은 수준의 열화가 발견되었으며 이는 선박 내 냉각수 장치를 손상시켰습니다. 중국산 프리기탐뿐 아니라 중국과 파키스탄이 공동 개발했다는 전투기 JF-17 역시 성능이 떨어지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1999년 파키스탄과 중국은 JF-17 썬더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생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물론 비용도 두 나라가 개별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파키스탄은 중국의 JF-17이 수-30MKI, 미그-29, 미라주 2000과 동등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 2월 27일 인도 공군이 파키스탄 테러단체들 겨냥한 보복을 시도하는 동안 중국으로부터 인도받은 JF-17은 머라지 2000과 SU-30을 상대로 너무나 저조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2019년 당시 인도의 전투기들이 효과적인 공격을 펼친 데 반해 JF-17은 모든 사거리 연장 키트 폭탄이 목표물을 타격하지 못하는 등 실망만을 안겨주었습니다. 당시 파키스탄에서는 JF-17이야말로 F-16 다음으로 가장 우수한 파키스탄 공군의 전투기로 선전되었었는데 모든 게 참으로 민망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중국과 파키스탄이 공동 개발한 JF-17은 한마디로 실패작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저가의 경량 전투기로서 JF-17 썬더는 높은 운용비 및 유지비로 인해 파키스탄의 부채만 남기게 되었을 뿐입니다. 이것만 봐도 JF-17이 성능 면에서 FA-50보다 훨씬 우수하다는 중국 언론들의 주장은 한마디로 대단한 착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FA-50의 우수성은 말레이시아 전투기 수주 사업에서 1조 2억 원 규모의 수출 계약을 따낸 이후에도 폴란드의 마음을 사로잡은 데 이어 미국 시장까지 넘보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한국 항공우주산업은 작년 9월 폴란드와 48대, 약 4조 원대의 수출 대박을 터뜨렸고 6월 7일 드디어 수출용 1호기를 첫 출고했습니다. 불과 8달 만에 첫 출고를 하는 신기록을 세운 것입니다. 한국은 FA-50 12대를 솔해 하반기까지 우선 납품할 계획인데요. FA-50은 이제 말레이시아와 폴란드, 유럽을 넘어 록히드 마틴과 손잡고 최대 700대로 예상되는 미 군용 훈련기 교체 사업에 참여해 사상 처음으로 미국 시장 진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국산 전투기인 KF-21 보라매가 전투용 적합 잠정 판정을 받아 사업 구상 20여 년 만에 드디어 양산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KF-21 보라매는 2021년 4월 시제 1호기 출고 이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 소음 및 진동, 구조 건전성을 검증하고 있는데요. 작년 7월 처음 날아오른 KF-21은 그동안 200차례 비행시험을 수행하면서 초음속 비행 능력과 야간 비행 성능을 입증했고 능동형 전자주사식 위상 배열 AESA 레이더를 탑재한 시험 비행에도 성공했습니다. 시제 2호기는 지난달 비행 중 AIM 2000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시험탄을 분리하는 시험도 통과했습니다. 이처럼 지난 2년간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 항공기의 속도, 전투 행동 반경, 이착륙 거리 등 260여 개의 시험 항목에 대한 검증을 마친 KF-21 보라매는 2026년 전투용 적합 최종 판정을 받은 뒤 공군에 인도할 계획입니다.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최초의 국산 전투기인 KF-21 보라매가 20여 년 만에 양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상보다 빠른 양산 추진의 인도네시아는 더욱 궁지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KF-21의 공동개발국으로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연체 중인 분담금을 납부하면 KF-21 시제 5호기 일대와 각종 기술 자료를 그런데 지금 시점에 인도네시아 내부 사정도 조금 복잡합니다. 인도네시아는 내년 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 대통령인 조코위 대통령은 더 이상 연임 불가이기 때문에 여당의 대통령 후보는 간자르 자바 주지사로 결정됐습니다. 야당 대통령 후보는 수비안토 프라보어입니다. 수비안토 프라보어는 우리에게도 꽤 익숙한 이름입니다. 현 국방부 장관으로 KF-21 분납금 지연 사태의 원흥이자 프랑스 라팔과 전투기 협력을 추진해온 인물인데요. 따라서 KF-21 사업에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온 수비안토 프라보어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 사업에서 인도네시아가 완전히 철수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한국이 아쉬울 것이 없다고 보는 이유는 폴란드가 인도네시아를 거르고 KF-21 개발 사업을 추진하자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 발발 후 사실상 국가 비상사태 수준의 조치들을 취하며 군비 증강의 브레이크를 풀어버린 폴란드가 최근 우리나라의 KF-21 전투기 공동개발 참여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타진해왔습니다. 이런 의사를 타진한 주체는 폴란드의 국영 방위산업 채피지지입니다. K2전차와 K9 자주포의 폴란드 수출 역시 국영 방산기업 PGG 그룹이 추진하는 방식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전투기 공동개발 제안 역시 폴란드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폴란드는 한국형 차기 전투기 KF-X 프로그램에 공동개발국으로 이름만 몰렸을 뿐 분담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지분을 인수해 다목적 전투기 버전인 KF-21 블록 2 개발에 참여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프로젝트가 성사될 경우 KF-21의 폴란드 수출과 현지 생산까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유럽 각국이 이 제안의 실현 여부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폴란드는 미국의 최첨단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A 32대를 발주해 내년부터 인수할 예정입니다. 현용 주력 전투기인 F-16CD 블록 52 모델은 4세대 전투기로 분류되지만 능통형 위상 배열 AESA 레이더를 탑재하지 않은 F-16 시리즈 중에서는 최상위급 고성능 모델입니다. 여기에 FA-50P의 48대가 추가되면 폴란드 공군의 보유 전투기 규모는 128대로 지금의 2배 이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미 5세대 전투기 도입을 앞두고 있고 시장에 6세대 전투기의 등장이 임박한 마당에 폴란드는 어째서 4.5세대 전투기인 KF-21을 도입하려는 것일까요? 56세대 전투기가 지닌 몇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마크 밀리 합참의장 후임으로 지명한 찰스 브라운 미 공군 참모총장은 56세대 전투기가 날아다니는 전장에서 4.5세대 전투기가 필요한 이유를 단 한마디로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페라리는 주말에나 타는 차다라는 말입니다. 브라운 총장은 F-35와 같은 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슈퍼카인 페라리에 비유하며 비싸고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는 슈퍼카를 출퇴근용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즉, 스텔스기는 획득 가격도 비싸지만 한번 뜨고 내릴 때마다 요구되는 정비 비용이나 시간이 비스텔스기에 비해 너무 높기 때문에 모든 군사작전에 스텔스기를 투입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해석입니다. 미 회계감사원의 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F-35 전투기 1시간 비행에 소요되는 총비용은 41,986달러, F-22는 무려 85,325달러에 달합니다. 반면 F-16은 26,927달러로 상대적으로는 저렴합니다. 전투기 운용자 입장에서는 적의 고성능 방공망을 뚫고 들어가야 하는 위험한 임무, 혹은 적 5세대 전투기와의 공대공 전투와 같은 고강도 임무가 아닌 단순 정찰이나 근접 항공 지원과 같은 저강도 임무에 값비싼 스텔스기를 투입하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그런 점에서 4.5세대 전투기인 KF-21은 6세대 전투기보다 매력적입니다. 일단 합리적인 가격을 가지고 있으며 나토국들과 호환할 수 있는 기종을 원하는 나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합니다. 이 때문에 4.5세대 전투기를 도입하는 나라가 늘고 있지만 문제는 적당한 대안이 없다는 점입니다. 황골 탈퇴에 가까운 성능 개량이 이루어진 F-16B가 각광을 받고 있지만 이 전투기는 제작사의 공급 능력에 비해 주문량이 너무 밀려 있습니다. 지금 주문하더라도 2028만 2030년은 되어야 인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당장 전력 증강이 필요한 국가들에게는 그림의 떡입니다. 제작사인 로키드 마틴은 F-35 생산에 중하고 있으며 따라서 현재 F-16의 월 생산 능력은 4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현재 물량만 160대 이상 밀려 있습니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 가격 상승과 납기 지연이 벌어지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전투기가 필요한 나라들은 유럽으로 눈을 돌립니다. 유럽의 유로파이터 타이푼과 프랑스의 라팔이 있지만 대당 가격이 2,500억 3,000억 원에 달하는 고가의 전투기이고 유지비도 비싸돈 많은 중동 국가들 외에는 거의 수출되지 않은 모델들입니다. 제재 대상국인 중국과 러시아 모델을 제외하면 고려할 수 있는 전투기는 스웨덴의 JAS-39EF, 그리펜 NG 정도인데
그리펜 엔진은 기존 그리펜에서 그리펜 엔진로 성능을 개량하면서 시장 경쟁력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나토 호환이 되는 기종이면서 미국 유럽의 제재로부터 자유롭고 성능이 어느 정도 보장되면서 합리적인 가격을 가진 전투기는 바로 한국의 KF-21이 유일합니다. KF-21은 애초에 55.5세대 전투기로의 진화를 염두에 두고 설계됐기 때문에 F-16이나 유로파이터 타이푼, 라팔과 같은 4.5세대 전투기를 크게 상회하는 성능을 갖고 있습니다. 레이더 반사 면적이 작아 생존성이 우수하고 탑재 센서와 무장 역시 세계 최정상급 제품군이 들어갑니다. 현재 계획 중인 물록 3 모델은 아예 F-35처럼 내부 무장이 가능하고 무인 전투기와 연동이 가능한 5.5세대 이상급으로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성능이 좋은데 가격도 저렴하고 양산을 코앞에 두고 있으니 이보다 매력적인 모델은 없습니다. KF-21 가격조차 부담된다면 한국에는 FA-50이라는 대안도 있습니다. 최근 폴란드와 말레이시아에서 연이어 수주에 성공한 FA-50은 우리 공군의 현용 FA-50과 달리 대대적인 성능 개량을 가한 블록 20 모델입니다. 한국산 또는 미국산 AESA 레이더를 선택할 수 있고 중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물론 JDAM 합통직격탄과 같은 정밀 유도폭탄과 한국형 타우러스 등 장거리 타격 무장도 탑재됩니다. 공중 급류까지 가능하지만 가격은 전투기와 무장 군수 지원 옵션을 포함해 700억 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이래서 FA-50은 내년부터 시작하는 미 공군 고등전술훈련기 사업 ATT 280대, 미 해군 고등훈련기 사업 UJTS 200대, 가상적 기사업 TSA 64대에서 FA-50 사양의 TF-50과 T-50가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합리적인 가격의 나토 호환성까지 갖춘 차세대 전투기 KF-21과 FA-50까지 갖고 있어 상대적으로 여유롭습니다. 더구나 KF-21에 대해서는 현재 폴란드가 분담금을 지급하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한국은 인도네시아에 아쉬울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인도네시아 대통령 선거가 약 10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재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지율 상위 3명에 대한 대선 가상 대결 결과 간짜르 주지사의 지지율은 26.9%로 2위를 기록했고 반면 KF-21 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온 프라보어 수비안토의 지지율은 1위를 기록 중입니다. 간짜르 주지사, 프라보어 수비안토, 누가 인도네시아의 차기 대권을 거머쥐느냐에 따라 한국과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을 어떻게 진행시킬지도 결정될 텐데요. 또한 인도네시아 대선은 내년 2월이기 때문에 그 전에 한국은 인도네시아를 손절하고 폴란드에 분명한 사실은 폴란드가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임에 따라 한국은 훨씬 여유 있게 인도네시아 차기 대선을 지켜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